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네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낮에는 좀 괜찮다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했고 일교차가 좀 있다 보니까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다 이틀 만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또 그냥 확 추워졌네요. 날씨가. 이게 일하는 것도 좋은데 이 컨디션이 망가지니까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네요. 집에서 쉬다 보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야 돈 번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색낼 게 아니라 집에서 아이 엄마가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 케어하고 어렸을 때보다는 손이 덜 가겠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노동 강도를 치면 저야 육체적으로 힘든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힘든 것이 집에서 일하는 아이 엄마의 몫이더라고요. 또 일일이 챙겨야 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제가 집에 있어도 저하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 돌아오면 학원에 가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가 있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학원에 그 스케줄이 없을 때는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스케줄이 있는 시간에는 저와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더라고 해도 아이들과 있는 시간은 숙제를 하고 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그 시간들이 전부였었던 거죠. 오랫동안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책 읽어주고 싶어도 그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일찍 자야 되고 아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그 담당을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번부터 뒷타이어를 갈아야지 했었는데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뒷바퀴가 퍽 걸어들더니만 뒷바퀴가 주저앉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너무 달아서 날카로운 곳에 부딪히니까 타이어가 그냥 쭉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일을 더 못하고 어디 문 연대도 없고 집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인근을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있더라고요. 방학동에. 그래서 거기다가 맡겨놓고 간판에 있는 전화로 해서 찾으러 갈 테니까 집에 나오시면 수리 좀 해달라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놓고 찾아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부터 불안불안했거든요. 저는 그냥 썰매를 탄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타이어가 다 되면 오토바이가 자꾸 썰매를 타거든요. 갈아야지 위험하기도 하고 갈아야지 했는데 다음에 엔진오일 갈 때 간다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놓기는 했었는데 결국에 일을 하다 터지고 마네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서 가고 있는데 날씨가 정말 춥네요. 오늘 어제 저녁부터 너무 춥고요. 오늘은 정말 단단히 입고 나와서 일들을 하셔야지 보통 입고 나와서는 추워서 못할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콜은 수리센터에서 나와서 키고 이동하는 중에 멀티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멀티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춥네요. 저번에도 올 들어 춥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은 갱신했네요. 올 들어서 정말 추운 날씨예요. 오늘도 다 안전하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낮 시간에는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 날씨가. 그리고 콜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아파서 이틀 동안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좋아했었는데요. 물론 저도 좋았었고요. 아이들이랑 있어서 의도치 않게 제가 일찍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일찍 왔다고. 우리 첫째 아이랑 둘째랑 센트슈베리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당연히 그걸 아는데 둘째는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죠. 저는 저 보는 순간 페도라가 아니라 보아뱀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딱 알았어요. 코끼리 삼킨 보아뱀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첫째가 이제 둘째한테 물어보기를 이게 뭐 같냐 너 그러니까 둘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순간 산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기 안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렇게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이거 알아? 그러길래 아빠는 책을 읽었으니까 알지. 뭔데?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페도라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말을 했어요. 그거 뱀이네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이게 무슨 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켜서 그렇게 커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서 내가 거기다 코끼리를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순간 그런 거죠. 자기도 그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답이 그건데 제가 답을 얘기를 하니까 어물쩡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둘째가 그럼 안에 여기다가 풍선 먹으면 얘가 풍선처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또 풍선을 그리게 되고요. 첫째는 야 그럼 네가 산이라 그랬으면 여기다가 화산 폭발하면 화산 폭발하는 산이네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을 보고 저는 그 대답을 그냥 그걸 보는 순간 코끼리와 보아뱀을 생각을 했는데 둘째 아이는 산을 생각을 해낸 거고 제가 답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첫째 놈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공간을 채우니까 다른 그림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저걸 항상 답을 하나로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야 역시 아이들은 생각이라는 게 굳어진 어른보다는 확실히 다르구나 뭔가. 일단 둘째는 그거를 모자라고 하지 않았고 그 모자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자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대중화적인 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산이라고 얘기도 했고 코끼리 보아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풍선을 그려 넣어보기도 하고 산을 그려서 화산 폭발하는 것도 그려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 빈 공간에 채워질 답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웠는데 답을 예전에는 그 문제가 나오면 어린 왕자에 나왔던 이 그림을 답을 쓰시라고 하면 코끼리와 보아뱀을 쓰지 않으면 틀린 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답을 쓰면 오답이야 넌 그 답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답이 오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하나라는 그 생각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어제의 저녁이었어요. 제가 일찍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 그림 하나를 가지고 토론 아닌 토론이 하게 된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는 진짜 엉뚱한 그림을 막 그리기는 해요. 그래서 그 어거지스러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둘째가 물어보면 막 그걸 설명하려고 그 어거지스러운 설명을 또 만들어내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야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막 그러면서 호응을 해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이제 둘째 놈도 또 그렇게 자기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견해를 얘기를 했을 때 누나 견해를 막 호응해주고 답해주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생각을 해내서 난 이거 넣어볼래 하면서 그 안에 말도 안 되게 에드벌룬을 넣어놓고 에드벌룬을 삼켰는데 이 바람이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렇네 라면서 또 박수 쳐주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그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도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창의적인 생각들을 뭐 별거겠어요.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거나 생각해내면 그게 창의적인 것이지 그게 꼭 내 생활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교육적인 답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자기들이 답을 찾아서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창의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토바이가 망가지고 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게 3시간 일하면 거의 한 5만원 돈 벌 수 있지만 그 돈이 가격으로는 그 정도지만 아이들과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게 가치로 봤을 때는 5만원의 가치보다는 훨씬 몇백 배 많은 시의 보람을 갖고 돌아온 거 아닌가 싶고 다른 집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 다 그 집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 엄마 뱃속에서 둘 다 나왔는데 보면 다 성향이 달라요. 놀 때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한 뱃속에 나왔는데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왜 그냥 하얀 백지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성향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백지에 자기의 기본적인 스케치는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삶과 경험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 스케치된 그림대로 잘 그려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몫인 거는 틀림없는데 내가 이 애들에게 대신 그 그림을 그려줄 순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잠이 들어서 그 아이들의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참 흐뭇해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모든 피로들이 어느 순간 쓱 녹아버리고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보물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나와 우리 아이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게 어떤 신이시든 나에게 정말 큰 보물이고 선물이니까 잘 소중한 것들은 정말 소중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 다뤄야 되는구나, 잘 지켜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비록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우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의 소유는 아닌 것 같아요. 신께서 저에게 잠깐 주신 선물이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만들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물론 잘 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의 삶의 행복이 불행하다고 느낌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우리 부모님께서 낳으셨지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소유물처럼 내가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키는 대로 해야지, 이거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몫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배달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배달 일을 이 세상에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야 되는 일을 나에게 시키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물론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꿔보려고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고 한다고 해도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고등교육을 시키고 어려운 대학을 보내서 학교를 다니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켰던 거는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신 건 아니겠죠. 그분들이 원하던 고위직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몫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 교육을 받고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한탄만 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재미있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일이 힘들고 재미있을 수는 없지만, 힘들어도 또 재미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고된 일이어도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춥지만 그래도 이걸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일을 찾아서 갈 수 있을 때까지 뭘 하든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게 큰 보람이고 자부심이 생기는 거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일이라는 게 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 세상에 업종이라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꼭 누가 하게끔 우리 아이들이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길을 정해서 그 곳으로만 가게끔 몰아간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수는 있죠. 부모가 그렇게 시키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만 있도록 경마에서 말 옆에다 어두운 막을 치고 앞에만 보고 그 앞만 바라보고 뛰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판사가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되고 나서도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켰다라는 건 부모가 그 자식의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돈 내고 내가 산 집처럼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 의사, 판사, 검사가 돼도 결국에는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부모님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웬만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떨 때는 성격이 좀 모나더라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그래 내 자식들은 내 소유는 아니다, 신의 소유일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감정이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해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없고 분노가 없고 좌절감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외로움도 있고 다 있는데 애들이 그런 게 어딨니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성인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니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같이 동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화가 났는지를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아이들이 화를 내고 하면 버릇없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버릇없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단어 하나 덜 외우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다 불안 느끼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업 숙제들을 보면 그 학년 때의 수업보다는 좀 앞서가는 선행학습에 대한 숙제들이 더 많은 걸 봤는데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뒤처질까 봐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밭에 보리를 뿌려놓고 심어 놓으면 보리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다 자라요. 그만큼 자라야 될 때가 있으면 자라고요. 익을 때 털면 그만큼 보리의 수확량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도 커가는 폭이 있는데 그 폭이 너무 내가 봤을 땐 다른 아이들보다 덜 나가는 것 같고 덜 자라는 것 같아서 그 불안감 때문에 선행학습 시키고 그 보리에다가 거름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도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서 옛날에 송나라 어리석은 농부가 그렇게 거름을 뿌리고 밭에 좋은 걸 해도 우리 집 보리만 덜 자라는 것 같아서 다른 집 보리만큼 키를 높이려고 쓱 뽑아 올렸더니 그만큼 올라온 것 같아서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우리 집 보리밭에 있는 보리들을 다 위로 조금씩 올려서 맞춰 놓았더니만 다른 집들 보리랑 같아져서 기분이 너무 흐뭇하고 좋아.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보리들이 다 뿌리가 뽑혀서 결국에 말라 죽게 되는 어리석은 농부들 있었는데 그 일이랑 별 다름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단단한 뿌리를 지금 다지는 중이다 생각을 하고 성급해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이들이 못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도 분명 많은데 그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기보다는 잘하는 걸 보고 뽀해주고 넌 이걸 진짜 잘하는 아이였구나 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오는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것도 못하니? 그럼 진짜 그것만 못하는 애가 되는 것 같고요. 와, 넌 이거 진짜 잘한다. 진짜 잘 그린다. 그러면 진짜 그걸 잘 그리는 아이로 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그대로 두고 못하는 것만 보고 그걸 더 채워서 하려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잘하는 걸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고 못하는 걸 계속 시키다 보면 이해는 안 되는데 답은 맞춰놨는데 엄마는 기뻐하고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기 싫다 말하기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어떠한 걸 딱 정해놓고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는 건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제 아이들이랑 9시에 들어가서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본 부분이었는데 내가 좀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일을 힘들게 하고 들어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의 보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걸 자주 해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함과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보람인 것 같아요.
뭐 바이크가 좀 망가지긴 했어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지출이 생겼긴 했지만 저에게는 뜻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아이들을 항상 창의성 있게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은 이미 굳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알았던 거죠. 일찍 못 들어가고 아이들과 생색주베리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았다면 전 언젠가 그 그림을 보게 되면 항상 전 똑같이 보아뱀과 코끼리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답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이번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확실히 굳어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바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근데 철학에서도 생각이 공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항상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생각해보고 어떠한 언어로 나만의 생각을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을 길러내고 창의성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답이 1이라는 생각이 1이라면 다양성을 n으로 보고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마이너스 1 이거 말고 또 이렇게 다른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교육 방법도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참 생텍쥐베리의 그림을 보고 그 생각만 했다라는 게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저에게 망치는 땡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사각형인데 16개의 칸인데 숫자는 15개까지 밖에 없죠. 그림을 맞추던 1부터 15까지 숫자를 배열하던 할 텐데 그 배열을 하고 그림을 맞추는 데는 각자의 퍼즐판이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하면서 숫자가 맞춰지고 그림이 맞춰지고 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큰 퍼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딱 굳어져 있을 텐데 공간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이든 철학든 공간이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아서 이동하고 채우고 또 다른 공간을 찾아서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려고 했었던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가 그냥 그렇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은데 나 스스로도 이제부터라도 그 공간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공간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공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울 건지 어떤 생각으로 채울 것인지 그리고 나만의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춥네요. 날씨는 맑은데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저기 멀리 산이 다 보이고 날씨는 좋은데 많이 추워요.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발끝도 좀 시리고 손끝도 시리고 열선을 켰는데도 많이 춥네요. 오늘은 코올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침보다는 오히려 지금 11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예전에도 그랬지만 콜비는 오를 거예요. 콜 타시는 분들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겨울철에는 좀 나아지다가 봄 되면 다시 비수기로 가고 하는데 어쨌든 성수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쿠팡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 있는데 단콜로 받아서 쭉 가는데 이번 콜 추가하기라는 그 콜이 생겨요. 단콜로 가다가 중간에 멀티콜로 바뀌는 상황인데 만약에 4,800원짜리 콜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5,400원짜리 콜이 떠요.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제 멀티콜로 바뀐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그 콜이 들어오면 당연히 4,800원에 5,400원짜리 콜이 들어오니까 괜찮겠다 이 금액이면 그래서 받았어요. 운전할 때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콜을 받아서 타고 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서 있는데 두 번째 콜을 받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봤더니만 지금 3,800원짜리를 가고 있는데 4,200원으로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만 이게 총 금액이, 제가 받았던 금액은 3,800원이었는데 총 금액이 4,200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라면 3,800원하고 4,200원하고 하면 두 콜 타면 8,000원이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3,800원짜리를 가다가 두 번째 콜에 들어와서 받아서 총 금액이 4,300원이다 그러면 제가 500원 더 받고 한 콜을 더 타는 거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제가 멀티콜을 4,000원대는 멀티콜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4,000원대의 콜을 멀티콜을 받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3,800원에 500원 더 보태서 다른 콜을 저한테 띄워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그걸 아는 순간, 야, 쿠팡이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머리를 써도 너무 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헛웃음을 쳤는데, 와, 진짜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그리고 어제 밤에 오토바이 펑크가 나면서 타이어를 못 쓰게 된 상황이 왔을 때 집에 오면서 이게 예전처럼 용산구까지 가고 이렇게 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밤 11시에 이태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면 노원까지 오는 그 거리도 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며 아찔하더라고요. 인근에서 배달을 하다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더 번거로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배달은 이 인근에서 하는 게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제 이 오토바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차는 보험이라도 부르면 와서 견인이라도 해가지는데 이 오토바이 보험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그랬으니 다행이지. 또 확실히 타이어를 갈았다고 미끄럼틀은 좀 덜 타네요. 타이어가 많이 닳았을 때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꽤 있었거든요. 코너링 할 때나 이럴 때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때가 됐을 때는 미루지 말고 그냥 딱 갈아버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손해도 덜 보는 것 같고, 일하다가 다음에 엔진오일 갈 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래버리니까 수고가 더 보태진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또 할 일도 다 못하게 되고, 때 되면 이렇게 착실히 갈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